시대에 대한 가장 중심적인 이해는 바로 숫자에서 온다는 거죠.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최상의 디지털 기기를 우리는 가장 아날로그적으로 감각하며 느낍니다. 무수히 많은 변화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남을 설득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기 필요한 것은 바로 나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소위 디지털이라는 것으로서 대변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날로그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디지털이란 무엇이고 아날로그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 대답을 얻어낼 수 있다면 우리 시대를 분석하는 방법, 혹은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방법, 또는 컨텐츠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내야 되는가에 대한 이해가 아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들의 시대란 무엇인가? 대부분 거창한 질문에 뭐 그렇게 거창한 대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의 계기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뭐냐면 상징과 숫자로 되어 있어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직관적이라고 하죠. 그냥 한번 사용자가 쳐다보면서 바로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상징성 혹은 숫자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디지털 시대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면 바로 상징과 숫자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숫자를 통한 설명은 거의 폭발적으로 변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장 많이 보시는 TV 채널 중에 하나가 아마 홈쇼핑일 거예요. 상품 하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완벽한 화면 구성을 보여주는데 그 완벽한 화면의 구성은 모든 것을 숫자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몇 개의 숫자들을 통해서 그 상품이 어떤 상품이며 얼마의 값어치가 있고 언제 배송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완벽하게 정보로서 이해합니다. 단순하게 상품만 그럴까요? 위대한 철학자들 혹은 문장가들 혹은 작가들에게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마 몇 개의 문장들을 골라내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랑은 희생하는 거다. 사랑은 제정신이 아닌 정신을 잃는 것이며 사랑은 어제와는 다른 내가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각각의 시대에 각각의 철학자, 문장가, 작가들이 자기만의 주관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각기 다른 사랑이란 단어 하나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과거에 네이버가 초기에 그 홍보를 할 때 TV에서 했던 가장 흥미로운 관점 중에 하나가, 광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랑이라고 검색하자 네이버가 내놓은 대답이 몇만 개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의 사랑에 대한 정의도 잘 모르는데 네이버는 몇만 개의 사랑에 대한 정의를 보여준다. 뭐 이런 광고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시대에서 가장 비극적인 것 중에 하나는 지난 시대의 수많은 철학자들과 작가들이 자기만의 정의를 내렸던 하나의 단어조차도 숫자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숫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사람들 역시도 숫자로서 치환해서 그 사람을 평가해요. 행복이라는 추상적 가치마저도 우리는 숫자화 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디지털 시대의 정체예요. 우리 시대, 그 4차 산업혁명까지를 포함한 디지털 시대에 대한 가장 중심적인 이해는 바로 숫자에서 온다는 거죠. 이건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가장 추구하고 원하는 것은 뭐예요? 좋아요예요. 좋아요. 이것은 되게 이상한 감각이에요. 왜냐하면 음식을 먹을 때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건 그 음식이 혀끝에 닿아서 그 맛을 느낄 때입니다. 그리고 아, 맛있다라는 것을 감각할 때 인생은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의 감각을 자꾸 잃어가요. 왜? 좋아요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이 음식은 맛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음식에 대한 좋아요가 많이 붙어야 그 음식이 맛있는 거고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그 순간에 아무리 맛있었고 행복했다 할지라도 SNS에다 올렸는데 좋아요가 불과 3개나 4개밖에 안 붙어 있으면 나는 불행해져요. 나는 분명히 그 순간에 행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감각을 잃어가면서 남의 감각에 의존합니다. 아주 이상한 일이죠.
스스로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었음에도 그 순간에 대한 판단을 그 자리에 없던 누군가에게 위임시켜요.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지금 내가 행복한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일들을 왜 우리가 하고 있는가? 그것은 혹시라도 우리가 무엇인가로부터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 사회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라 남들과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획일화된 사회 속에서는 남들과 다른 것이 손해를 보거나 혹은 공격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다수의 품으로 들어가 숨습니다. 이것은 공포를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그것을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획일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삶을 성공 혹은 실패로서 본다는 거예요. 시험을 보는 공부를 지금까지 지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합니다. 어떻게요? 세상의 모든 문제에 정답이 있다고 착각해요. 학교를 나오는 순간부터 문제에 대한 답이 없는 문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꿈을 쫓아야 될까요? 현실을 쫓아야 될까요? 제 대답은 이런 거예요. 아무거나 쫓아가. 원하는 대로. 하나는 내가 약속할 수 있어. 무엇을 선택하든 후회할 거야. 꿈을 쫓으면 그때 현실을 쫓았어야 되는데 현실을 쫓으면 그때 내 꿈을 향해 나아가야 됐을 텐데 라고 무엇을 선택하든 후회할 거야. 그러나 스스로 선택했다면 쓰러진 자리에서 툭툭 털고 일어날 거야. 선택한 나만의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러나 엄마가 가라고 해서 아버지가 그게 나았다라고 해서 선생님이 그게 더 유망한 직업이라고 해서 친구들이 가니까 그것을 선택한 친구들은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서기가 그리 만만치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다면 아날로그적 가치란 무엇이냐? 디지털 시대를 우리는 숫자라는 것을 가지고 기준점을 세워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포를 주입시켰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의 어떤 동력들을 만들어 왔는데 그 속에서 우리란 나라는 사람들은 다 사라진 채 그저 사회에 원 오브 댐만 남아 있었던 건데 여러분들 이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스마트폰에 있는 그 다양한 어플에 중독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문화심리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버튼을 누르는 방식에는 쉽사리 중독되지 않았는데 스마트폰에 중독된 것은 마우스와 터치 스크린이 나오면서부터다. 이 스마트폰을 구동하고 작동하는 방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계속 문지릅니다. 계속 문지르고 만져요. 고독감이 점점 많아지는 현대인들은 그 고독감을 어딘가에서 위로받아야 되는데 인간관계에 의해서 그것을 위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앞에 앉아있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서로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어요. 가장 그 두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위로를 어디서 받느냐? 무엇인가를 만지는 것으로서 위로받는다는 거예요. 그 스마트폰을 해석했던 그 문화심리학자는 아주 정답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결국 우리가 중독되는 것은 컨텐츠가 아닌 만짐이다. 터치에 의해서 중독된다. 그것이 바로 아날로그적 방식이다.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최상의 디지털 기기를 우리는 가장 아날로그적으로 감각하며 느낀다.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시대 다 좋아요. 근데 그 무수히 많은 변화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남을 설득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기 필요한 것은 바로 나의 세계입니다. 나만의 세계. 그것은 100만 명이 읽은 책을 사보거나 1000만 명이 본 영화를 봄으로써 만들어지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세계를 구축해가는 거예요. 그것은 남들과 다른 책 보기, 남들과 다른 음악 듣기, 남들과 다른 영화 보기 혹은 어제 내가 봤던 책과는 오늘 다른 책을 보기 어제 들었던 음악과는 다른 장르의 음악을 오늘 듣기와도 같은 끊임없는 변주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미래의 시대는 남과 다른 것을 선택한다는 것만으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시대예요. 때로는 열심히 해야겠지만 굉장히 아이러니한 시대를 살아가게 된 것이 뭐냐면 누군가가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누군가가 하지 않는 것을 찾아냄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세계를 구축해가는 거예요. 개인의 취향이라는 것을 개발해야 돼요. 나의 취향, 나의 입맛, 나의 세계, 나의 취미.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콘텐츠가 개발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설득 꼭 해야 되나요? 예전에 어떤 군자가 길을 가는데 길 한복판에서 누가 볼일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또 길을 가는데 이번에도 또 어떤 사람이 길에서 볼일을 보고 있더래요. 근데 모른 척하고 가더래요. 그러자 따라오던 제자가 물었다는 거예요. 앞서에 있던 사람에겐 뭐라고 하시더니 왜 지금 사람에겐 아무 말도 안 하시냐고. 근데 그 군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말로 해서 될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했더라고요. 지금 시대에도 계속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의 배움이 그만큼 부족하다고밖에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서워요. 그게 자신의 전체의 세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많이 보거나 영화를 많이 본 사람들이 점점 더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점점 더 많은 것들이 있고 내가 모르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아가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굳이 설득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그 설득하는 행위 자체도 어쩌면 저 사람이 나와 똑같아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갖는 문제들 속에서 가장 유일한 해답은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우린 옆 사람들을 힐끔거리며 쳐다봅니다.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두뇌적 사고와 감각적 사고라고 봐요. 그러니까 디지털이라는 것은 이제 어원을 찾아보면 손가락 발가락이라는 데서 이제 왔다라고 하는데 명확하게 경계를 만들 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소위 이제 전자시계라고 옛날에는 했는데 숫자로 표기되는 시계를 우린 대개 디지털 전자시계라고 불렀어요. 그것은 몇 시야? 라고 하면 7시 56분 34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숫자가 표기되어 있으니까. 근데 바늘로 돌아가는 시계를 이야기했을 때 몇 시야? 라고 하면 7시 34분 45초와 6초 어디라고 대답해야 돼요.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주 모호한 경계선이 불분명한 무엇이거든요. 두뇌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계속 카테고리로 나누고 분류합니다. 근데 그것이 유용할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지금 더 필요한 것은 감각하는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감각을 복원해내는 것.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의 사람들에 비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과거의 아버지들은 집에서 가구를 고치셨고 벽에 못을 박으셨죠. 그리고 어머님들은 요리를 하셨어요. 근데 젊은 세대가 되자 더 이상 그것이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하지 않아요. 음식을 하기 위해선 1시간 정도 시장에 가서 음식을 사다가 2만 원어치 사다가 집에서 30분 동안 요리를 해서 먹는 시간까지 하니 2시간에 걸쳐서 2만 원 정도의 돈을 써야 된다. 집 밑에 내려가서 식당에 가서 5천 원짜리 사 먹으면 15분에 끝나요. 그러니 비효율적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회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뭐냐면 뭔가를 하고 있는데 스스로 뭔가 만들어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창조물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 집에서 아주 작은 레고 블록 같은 걸 가지고 뭘 하나 만들었을 때 만족감을 느끼는 경험을 하게 되고 저희 어린 시절에는 프라모델이라고 해서 뭘 자꾸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 요리를 만들고 가구를 만드는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것을 잃어버리면서 행복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을 효율성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날로그적 삶이라는 건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감각을 복원시키는 것, 감각적 사고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저도 사실 글을 잘 못 써요. 그래서 글을 어떻게 하면 잘 쓸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그 고민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대학원까지 갔습니다. 제가 문창과를 갔어요, 대학원을. 어떤 행사장에서 노희경 씨인가요? 최근에 드라마 집필하고 계신 작가분이시죠. 굉장히 글을 잘 쓰는 작가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똑같은 질문이 나왔어요. 글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나요? 노희경 작가의 대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줄이라도 꼭 쓰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김 빠진 표정이죠. 뭐 그런 게 비법이야 라고 하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더 흥미진진했어요. 그런데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들 장터에 가면 흔히 약장사라는 사람들이 있죠. 저 같은 특강 강사들이 아마 여기 굉장히 많이 올 거예요. 또 다른 곳에서도 만나실 수 있고 제가 장담하는데요. 이거 하나만 알면 무조건 해결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사기꾼입니다. 세상에 그런 방법 따윈 없어요. 네. 비법 하나만 알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사기꾼들이에요. 그런 건 없습니다, 세상에. 노희경 작가의 이야기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아주 쉬워요. 아침에 눈 뜨면 책상에 앉아서 한 줄이든 두 줄이든 반 페이지든 쓰세요.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참 쉽죠? 근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불과 몇 달도 그렇게 안 해요.
영어 공부할 때 비법이 뭐겠어요? 뭐 수많은 사이트들, 어플들이 나와 있는데 그 어플들 중에 정말 비법 같은 어플이 하나 있을까요? 다이어트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하나 먹으면 정말 마법처럼 살이 빠지나요? 그런 거 없어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글을 쓸 때도 항상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아마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일매일 쓰면 글이 느는 게 보여요. 저희는 이제 글 체력이라고 그러는데 의자에다 엉덩이를 놓고서 앉은 시간 자체를 키워나가는 것도 굉장한 글쓰기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엉덩이 체력이 늘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엔 10분, 15분, 20분 하던 게 1시간, 2시간을 꼬박 앉아서 쓸 수 있는 체력이 늘어야 돼요. 그거는 매일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요새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정말 힘들어 하세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 때만 해도 웬만한 대학 나오면 웬만한 데는 다 들어갔어요. 근데 사실 지금 젊은이들 대학 졸업하고 나와도 자신들이 원하는 직장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주 쉽게 이야기해요. 야, 좀 낮춰서 가면 되잖아. 좀 힘든 일 하는 쪽으로 가면 되잖아. 남의 인생이라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나이가 아마 20대 후반, 중반에서 후반 정도 사이 될 거예요. 취준생이라고 하면 30 정도가 되신 분도 있을 거고. 과학자들과 의사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지금 20대 정도의 사람들은 100살에서 120살 정도를 산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 이야기는 뭐냐면 승부가 길어요. 우리 때는 뭐가 있었냐면요, 부모님 세대는 60살 정도 사시면요, 장수하셨다고 환갑 잔치라는 걸 했어요. 그 당시에 분들의 인생의 어떤 라이프 플랜이라는 건 뭐냐면 20대 때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고요, 군대 갔다 와서 남자의 경우 20대 후반 중업, 그때는 뭐 군대를 3년씩 갔으니까 후반쯤에 취직해요. 그래서 30대를 열심히 일하면 40대에 전성기를 이루고 55살 정도, 6살 정도에 은퇴해요. 그러면 한 4, 5년 노년을 보내시다가 60 정도 되시면 아우 장수하셨습니다 라고 하고 60에서 70 정도가 평균 수명이었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세요. 저희 세대가 그 교육을 받았어요. 부모 세대에게.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냐면 우리 세대는 80 정도까지 살아요. 평균적으로. 55, 6세에 은퇴를 했는데 25년을 놀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나이 또래에는 20대, 30대 나이 또래에는 100년을 더 살아야 돼요. 제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 드려요. 한 40 정도에 첫 취직해도 돼요. 그래도 80년 일해야 돼요. 첫 직장에서 인생이 결정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리고 거기서 좌절하거나 힘들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삶이 꽤 길어요. 사람들이 계속 겁주죠. 무슨 3포 세대, 5포 세대다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 만들어내기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신문 기자들이 만든 거고, 다 무슨 사회학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분석하고 막 이러면서. 그것을 개념화 시켜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자꾸 집어넣죠. 거기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생에 승부가 나는 게임이 아니에요. 매 순간 즐겨요. 흥미진진한 모험이 펼쳐질 거예요. 우리는 극장 가서 왜 영화 볼 때 먼저 본 친구들이 야, 그 마지막 결론 내가 얘기해 줄게. 하지 마 그래요. 남자 주인공 죽게 안 죽게? 라고 얘기하지 마 막 그러죠. 2시간짜리 영화 하나를 볼 때도 결말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데 왜 자꾸 자신들의 인생의 결말을 미리 알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요. 충분히 재밌게 살 만큼 세상은 흥미진진해요. 그리고 그렇게 겁먹지 않아도 될 만큼 여러 번의 기회가 찾아가요.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